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옥중서간. 독서는 타인의 사고를 반복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각거리를 얻는다는 데에 보다 참된 의의가 있다. 염려의 편지가 대화의 편지로 바뀌어진다면 저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독서보다는 사색에 더 마음을 두고 지식을 넓히는 공부보다는 생각을 높이는 노력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실천이 배제된 조건 하에서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차라리 책을 덮고 읽은 바를 되새기듯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식을 넓히기보다 생각을 높이려 함은 사침하여야 사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뜯어서 젖을 만드는 소처럼 저는 간고한 경험일수록 그것을 성장의 자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섭, 담 등 집신 한 켤레와 우산 한 자루, 언제 어디로든 가뜩이 떠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10년, 저는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서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버린다는 것은 상추를 솎아내는 더 큰 것을 키우는 손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 매직펜은 매직 잉크가 든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특별한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펜은 누가 긋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알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 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붓은 결코 소리내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약손같이 부드러운 감촉이, 수줍은 듯 은근한 그 묵향이, 묵의 깊이가 좋습니다. 추호처럼 가늘은 획에서 필관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피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줍니다. 붓은 좀채 호락호락하지 않는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매직펜이 실용과 편의라는 서양적 사고의 산물이라면 붓은 동양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벼룻집 속에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석이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긍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이 도리어
시중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시 붓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있어서 붓은 단순한 취미나 역이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결코 허공을 붙들고 일어날 수는 없고 어차피 땅을 짚고 일어설 수밖에 없듯 지족과 평정을 얻기 위하여 다름 아닌 지족과 평정을 닦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굵고 큼직한 사고야말로 그 속에 가장 견고한 건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듯합니다. 역시 큰 붓으로 쓴 글씨는 작은 붓으로 쓴 같은 크기의 글씨에 비하여 여유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의 아침 까치 소리는 접견을 예고합니다. 기상 나팔 소리와는 달리 까치 소리는 우리들의 고난 심신에 상쾌한 탄력을 부여하여 우리를 스스로 눈뜨게 합니다. 까치를 일컬어 희조라 한 옛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에 쫓겨 머물 곳을 잃은 까치들은 이곳의 몇 그루 키 큰 갯벌들에 둥지를 만들어 마찬가지로 고향을 잃은 수인들과 버타여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많은 수인들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2마리의 까치를 잃은 일이 그것입니다. 어미까치가 새끼를 데리고 취사장 뒤 고압선에 나누어 앉아 부리로 먹이를 건네는 순간 그만 합선을 일으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땅에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아침 우리는 정전으로 말미암아 마른 건빵으로 아침밥을 대신하면서 창공을 잃고 땅에 누운 새의 슬픔을 되씹고 있는데 스피커에서는 종종 합선 사고를 내는 교도소의 까치를 없애달라는 한전 측의 무심한 요구가 손해 방송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아프던 기억도 엷어지고 남은 까치, 새로운 까치들이 그전과 다름없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글씨도 그 속에 인생이 들어있는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떤 때는 글씨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글씨를 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생각해보면 창문보다는 역시 문이 더 낫습니다. 창문이 고요한 관조의 세계라면 문은 힘찬 실천의 현장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조용히 서서 먼 곳에 착목하여 스스로의 생각을 여미는 창문이 귀중한 명상의 양지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결연히 문을 열고 온몸이 나아가는 진보 그 자체와는 구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설은 어떤 비상한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 밖으로 돌출하는 이를테면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싸고 후진 해소 방법이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 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음이 사실입니다. 징역의 현장인 이곳이 곧 욕설의 산지이며 욕설의 시장인 까닭도 그런 데에 연유하는가 봅니다. 자칼이 덤벼들거들랑 하이에나를 보여주고 하이에나가 덤벼들거들랑 사자를 보여주고 사자가 덤벼들거들랑 사냥꾼을 보여주고 사냥꾼이 덤벼들거들랑 뱀을 보여주고 뱀이 덤벼들거들랑 막대기를 보여주고 막대기가 덤벼들거들랑 불을 보여주고 불이 덤벼들거들랑 강물을 보여주고 강물이 덤벼들거들랑 바람을 보여주고 바람이 덤벼들거들랑 신을 보여주어야지. 덤벼들거들랑 전문. 내 눈에는 다래끼가 났는데
악어란 놈이 내 다리를 잘라 먹었네. 마당에 있는 염소란 놈은 놈풀을 먹여야 할 텐데 소태는 멧돼지 고기가 끌어넘는구나. 돌절구에 빠따만 곡식이 말라 빠지고 있는데 추장은 나더러 재판 받으러 오라네. 게다가 나는 장모님 장례식에도 가야 할 몸. 젠장 바빠 죽겠네. 악어가 내 다리를 잘라 먹었네. 전문. 위의 시 두 편은 아프리카 민요집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들은 아프리카를 먼 대륙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끔 합니다. 자연의 한가운데서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음과 운율을 다듬어낸 아프리카의 민요는 놀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쓸데없는 의상이나 남을 속이는 분식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로서 입을 뿐 의미로서 입는 일이 없어 어느 경우든 옷보다 사람을 먼저 보여줍니다. 징역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독서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 발 걸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 발 걸음이라 더디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인식에서 인식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실의 튼튼한 땅을 잃고 공중으로 지극히 관념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모든 불구자가 그러듯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발로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과거의 실천이었습니다. 목발은 비록 단단하기는 해도 자기의 피가 통하는 생다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다리가 줄곧 서로 차질을 빚어 걸음이 더디고 뒤뚱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가 몸소 겪은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상을 책에다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조잡하고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삶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의 조건에 대하여는 무지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에 관여하려는 것은 무용하고 무리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대로 둔 채 그 사람의 생각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여하한 시도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삶과 사상의 일체성을 끊어버림으로써 그의 정신세계를 이질화하고 결국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편을 잡으시던 부모님 슬하에서 어려서부터 줄곧 학교에서 자라 노동의 경험은 물론 노동자들과의 생활마저 부족했던 제게 징역과 징역 속의 여러 스승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행복과 비교해서 느끼는 불행이 있는가 하면 남의 불행과 비교해서 얻는 작은 위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징역살이란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 사회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없다는 기본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 특징은 교도소에 만연된 개개인의 실의와 좌절감이 한몫 거들기도 하지만 교도소 전체의 분위기를 상당히 누그러뜨려 놓습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의식주가 보장되고 치열한 경쟁 의식이 배제된 곳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는 그 특유의 음침한 응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소하기만 하면 만사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이 각자의 성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잠재워버리는 일종의 종교적 문화가 만연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한없이 움츠리게 하는 수많은 규칙이 있으며 노동의 자세를 왜곡하고 노동의 의의를 흐리게 하는 징역이 있는가 하면 긍지는커녕 작은 기쁨도 허락치 않는 부단한 경멸과 혐오와 반성의 강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교도소는 지옥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천국일 리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도소가 밑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의 밑바닥,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어떤 인간의 밑바닥이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낮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징역살이의 한한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특히 징역살이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밑바닥에 세우는 냉정한 시선과 용기가 요구됩니다.